한 주간 사건 사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복준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새로 자리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펄펄 끓는 라면 국물 투척. 자,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뜨거운 컵라면을 던져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전자레인지에 이제 보통 우리 편의점 가면 물 부어가지고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집어 던진 모양이에요. 예, 애초에 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전자레인지 사용법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가 레인지에서 라면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진 않고 이제 편의점 일하고 있는 직원한테 던진 건데, 그래서 목이랑 얼굴 부분에 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는 얼굴에 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이 편의점 알바 직원이 좀 굉장히 좀 침착하게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다음에 더 이상 어떤 논쟁을 벌이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해자가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네, 방금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내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긴급 회담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마 이제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었죠, 어제. 그런데 그저께 제안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내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긴급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야당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일치된 의견, 뭔가 좀 우리가 잘 대처해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사건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남성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요. 이미 끓는 물을 거기다 부은 상태에서 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끓은 물이거든요. 어차피 뜨거운 물인데 이제 아마 전자레인지에 넣는 과정에서 종업원한테 작동법을 좀 물어본 것 같아요. 레인지 작동법. 네.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한다 해가지고 좀 반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시비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욱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던진 거죠. 저렇게. 근데 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아마 제일 가슴 아픈 건 그걸 겁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네. 그렇죠. 예, 예. 네. 사실 저희들도 이제 뭐 편의점이든지 아니면 어디 다니더라도 정말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소위 이제 손님들의 이런 갑질, 이런 것들 편의점 알바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감정 노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 갑질하는 고객이 와서 직원을 꾸려쳐놓고 거기서 질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고객들이 자신들이 어떤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항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서구 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했을 경우는 바로 경찰이 온다든지 바로 제압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 장사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손님들이 과도한 요구를 자꾸 들어주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사실은 이제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책임도 실제로는 직원한테 책임을 물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또 어떤 고객들의 어떤 이제 갑질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물론 감정 노동에 대해서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런 고객들의 과도한 갑질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건 화이 보시겠습니다. 자, 세금 낼 돈 없다더니 돈다발 와르르. 이게 지난주에 정말 화제가 됐었죠. 이 세금 낼 돈 없다고 해서 정말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 이 국세청이 집을 이제 쳐들어가서 네. 장롱도 뒤져보고 했더니 돈다발이 막 쏟아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한 20억 정도 내지 않았던 아마 골프장 운영했던 사람 같습니다. 네.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백남준 씨 비디오 아트 로봇이 있어요. 네. 그게 시가로 구입할 때만 4억이라는데 사실 저 희소가치가 커가지고 돈으로 값이가 얼마나 환할 될지 수가 모르죠. 없죠. 네. 그 정도 이렇게 돈이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국세 한 50억 안 낸 사람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갔더니 급했던 모양이죠. 세탁기 속에다가 10억 상당의 채권을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품 가방이 그냥 줄줄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장롱 속에 차곡차곡 싸놓은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질 않나. 아주
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예. 네. 또 갖가지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다고요. 뭐 여러 군데 다 숨긴다고 합니다. 아궁이에도 숨기고요. 네. 화장실 물통, 그 화장실 물통 기발하지 않습니까? 장롱에도 예, 숨기죠. 전기구 물통 네, 많이 그렇죠. 썼죠. 네. 장롱에 숨긴 사람은 사실 좀 순진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세탁기 안에도 숨기고요. 갖가지 방법으로 숨기는데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서는 가장 재미났던 게 뭐냐면 예전에 온로비 사건 때 연루됐던 모 재벌 회장 부인이 있습니다. 네. 2013년인가요? 경찰이 여기서 기동대에서 찾아가가지고 현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져가려 했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랬다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나요? 이거 하느님한테 바칠 돈이니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네. 천국에다가 쌓아둔 돈이었군요. 네. 이게 진입을 하면요. 네. 조사원들이 딱 진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급하게 이 돈을 빼돌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가사도우미 손지갑에 넣어가지고 내보내려다가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도 네. 많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분들 사실 좀 순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아예 바깥에 다른 데다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아예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은닉하거나 이제 네, 금으로 그렇죠. 환사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집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순진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못한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소위 이제 뭐 마늘밭에 뭐 땅을 파놓고 거기에 현금을 묻어놨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찾아내서 반드시 세금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낮잠 자다 숨진 3살 배기 아이. 어쩌다 이게 이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점심을 먹고 낮잠 자던 3살 배기 어린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져서 경찰이 수사를 나선 사건입니다. 네.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아마 7일 날이죠. 그러니까 오후 한 2시 가까이 될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잠을 재우려고 교사가 한쪽 팔로 아이를 이제 그 누인 상태에서 이불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든 걸로 간주하고 네. 이제 교사는 나와서 1시간 정도 다른 일을 보고 가보니까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이제 숨지는 그런 그 현상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사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어른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텐데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CCTV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분석 작업을 벌이는 거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아예 이제 사망 원인들이 나와야 될 텐데 결국 이제 그 이불을 그렇게 덮어줬던 부분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불이 머리까지 덮지 않도록 목 정도만 이게 하고 만약에 머리까지 얼굴까지 다 이불이 덮여 있으면 좀 벗겨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것과 아이가 사망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볼 거고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선생님은 뭐 업무상 과실치사를 아마 입건해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확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CCTV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사건 원인과 그 어떤 결과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소위 이제 좀 신변을 어디 조금 이렇게 구금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아마 그날 날씨가 27도 낮 최고위 그래서 네. 거기에다 이불을 이렇게 잠을 잘 안 잔다고 해서 이불을 씌워준 게 좀 그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네. 학대해서 혼수 상태 빠뜨린 20대 친아버지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이 아이를 때린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라니까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생후 100일 정도 되면 사실 자주 울고 또 뭐 어떤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꾸 운다고 해서 애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그냥 힘을 줘서 안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이제 애가 이제 그 혼수 상태가 오니까 네. 병원에 이제 바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아 이게 좀 애가 멍도 들었고 해서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병원에서 신고를 해서 결국 이제 그 아버지가 또 범행했던 그런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애기들이 울면은 자꾸 이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또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생후 100일 된 아기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작고 연약한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는 거는 명백하게 살인 행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뭐 살해의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아이를 성인의 힘으로 압력을 가해서 끌어안는다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 위험성 정도는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 이런 경우 봤어요, 일선에서요. 어린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으니까
이제 그 울지 못하게 한다고 끌어안았는데 갈비가 골절되는 어머. 그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중태에 빠진 것도 저는 일선에서 있을 때 봤거든요. 그런 현상 비슷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보면 뭔가 좀 가정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요, 아까 우리 이현종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애들이 애를 낳아서 그래요. 보면 나이들이 네. 엄청 어려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양육 방법들을 모르는 거고 아이가 좀 울으면 귀찮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벌금을 못 내가지고 노역장 유치가 됐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혼은 했는데 법상으로는 이혼하고 또 그 나이 어린 그 아내하고 또 한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살아요. 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가정 형편도 어렵고 경제력도 딸리고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것도 참 예.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 보시겠습니다. 자, 대학 교수 부인 살해범 15년 만에 잡혔다. 자, 15년 전에 있었던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대학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 정말 극적으로 15년 만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피의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만에 진범 붙잡았던 네, 정말 맞습니다. 그 김복준 연구위원님도 네, 일선에서 잘 경험해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저는 뭐 형사 퇴직했지만 저 자신은 실패한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건 해결을 포천 여중생 사건을 제가 해결 못하고 네. 퇴직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해결한 그 박경이 굉장히 그 부럽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2001년도 6월 28일경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2층 그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그때 피해자가 아마 심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네. 의대 교수분인데 그 심 교수님 부부가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교환 2명이 흉기를 들고 침입을 했어요. 네. 잠자서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면 막 고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야 죽여버려 하면서 동시에 그 두 사람이 이 흉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아내 되시는 분은 살해가 됐어요. 네. 사망을 하고요. 남편 되시는 그 심 교수는 허벅지에 이제 이 칼을 맞고 뭐 생명은 뭐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딱 발생하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착수해서 그러면 사람 살해 원인이 뭘까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점과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용인으로 이사 갈 때 이웃집하고 어떤 그 다툼이 심하게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웃과의 다툼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거는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네. 원한이라든지 청부살해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결과적이지만 수사 방향을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수사를 했지만 해결을 못하는 바람에 경찰 입장에서는 미제 종결 처리를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또 피해자들이 한 말이 있죠. 저희 네. 이제- 피해자들은 일단 그 살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검거된 예. 이후에 피해자들은 사실은 부유층이 그때 부유층이었거든요. 거기가요. 부유층들이 이사를 많이 갔어요. 부유층들이 모여 산다 해서 금품을 좀 훔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살해했다. 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이제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거죠. 다 폐지되면서 이제 뒤늦게 재수사를 하게 되면서 결국 범인이 잡히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습격. 네.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경찰이 실탄까지 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놓쳤다고 합니다. 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게 지금 요즘 뭐 도심에 특히 이제 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지금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제 오전 그 새벽입니다. 네. 부산 사구 개정동의 대학교 후문에 이 멧돼지가 나타나서요. 이 순찰선 4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멧돼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난동을 부르게 됐는데 이 실탄 2발을 발사했는데 결국 이제 그 쏘지 못하고 이제 달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경찰이 해서 이제 멧돼지 놓쳤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나타났다가 또 이제 실탄을 쏘도 사실은 이 죽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또 실탄을 맞고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복준 직접 한번 출동해서 멧돼지 맞습니다. 맞닥뜨린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현직에 있을 때 이 멧돼지 저는 의정부 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멧돼지 출몰 해가지고 가서 진짜 현장에서 멧돼지 쏴봤어요. 네. 권총으로 안 죽습니다. 아, 그 피부가 두꺼워서 권총은 그런가요? 뭐 제대로 급소 맞지 않으면 네. 멧돼지 뭐 큰 그 멧돼지 정도는 뭐 끄떡도 안 하고 뛰어댕겨요. 네.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북한산 자락에 북한산하고 맞닿은 쪽에만 지금 그 출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종로, 은평, 성북, 서대문, 뭐 도봉, 강북인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로입니다. 아, 종로요? 종로가 도심이잖아요, 완전. 2%를 차지하고 있어요. 멧돼지 출현하는 게. 네. 예. 그렇군요. 또 멧돼지가 야행성이라서 인명 피해가 나오진 않을까 또 우려되는데 만약에 야생 멧돼지와 이렇게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멧돼지 왔을 때 사실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당황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침착하게 대할 수 있겠냐 그렇죠. 이게 일단 문제거든요. 냅다 도망가야 된다는 일단 생각이 도망가야 들 것 되는데 같은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 위라든지 좀 네. 멧돼지가 올 수 없는 데를 빨리 올라가는 게 이제 상책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멧돼지가 특히 이제 인근 산자락에 산책을 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특히 요즘에 지금 성묘를 많이 다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멧돼지 같은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멧돼지가 사람을 볼 때는 결국 자신이 이제 제압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등을 보면 안 된다. 이것만 한 원칙을 가지고 두고 이제 뒷걸음 친다든지 인근에 나무를 올라가든지 그런 방법을 일단 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일단 같습니다. 좀 침착해질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평구에 사는데 거기도 북한산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멧돼지가 좀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유기견들이 야생 들개처럼 예.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들개가 많아가지고 멧돼지 못 내려온다고 그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유기견이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유기견 주의, 야생 들개 주의 그 푯말이 많이 붙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주머니만 턴다. 왜? 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해온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네. 자, 주로 외국인 여성 관광객만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하는데, 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이제 달러라든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14건 정도의 전과를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 16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와서 스포츠 용품점에서 저기 보이는 게 네, 스포츠 화면에. 용품점이거든요. 뒤에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지갑에서 이제 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게 보이는 저거 보이는 그렇죠. 건데요. 네. 예, 이제 CCTV 분석을 딱 한 다음에 경찰이 한 그 주변에 있는 CCTV 한 100개 정도를 이제 네. 경찰 말로 까본 겁니다. 싹. 네. 그러니까 봐서 인상 차이가 나왔죠. 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명동역에서 버스를 딱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딱 하차를 하는 게 나왔어요. 네. 네. 이 동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입구에서 내리더니 또 택시를 탑니다. 네. 택시를 또 추적을 했더니 도봉구 쌍문동에 가가지고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 주택가 즈음으로 가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명확한 집은 모르지만 그 골목 입구에 경찰이 인상착의는 봤으니까요. 네. 그 입구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이 여성을 검거한 겁니다. 이 여성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 얘기한 그렇게 거죠? 한 겁니다. 예. 이 교통수단을 이리저리 그렇죠. 택시 예.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CCTV를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성이 예. 자, 버스 탔다. 예. 이 버스 타고 어디서 내렸는지 또 거기서부터 또 다시 다 일일이 맞습니다. 다 찾아보는 거죠. 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CCTV 분석하는 겁니다. 그 시간대 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거 한참 하고 나면. 네. 근데 이제 전과 14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총 복역 기간이 16년이나 돼요, 보면. 그렇죠. 14건에 16년이면 사실 큰 도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1년 정도씩밖에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도둑 계열의 이제 그 소매치기인데요. 요 직전에도 작년 5월에 이미 그 교도소 수감됐다가 1년 살고 나오자마자 바로 범행하다가 또 이번에 적발된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 김 변호사님 많이 살겠죠? 상습에다가 누범 가중까지 되면은 뭐 한참 계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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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또 범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